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안나 카레리나의 유명한 그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다르다는 말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평탄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힘든 마음 한 조각 정도는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적당히 인생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책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진 제가 작년 겨울부터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100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조금씩 수렴이 되어가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상처, 트라우마는 거의 대다수 유년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훌륭한 학자, 예술가, 정치인, 스포츠 선수 등 우리가 월등하다 일컫는 분들 중에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영감과 힘을 얻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찰스 다윈, 괴테, 비발디, 카프카 등도 공황장애를 앓았고요. 링컨은 광장공포증, 나폴레옹은 하다못해 고양이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도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까지 겪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은 결국 불안은 근원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자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업적으로 알려줍니다. 오늘 소개할 이 책의 저자 김영하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심리학자인 저자는요, 그림책으로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독서 치유 상담사이기도 한데요. 누구보다 그 깊은 상처의 아픔을 알기에 본인의 소명이라 생각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그녀의 책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안아준다는 것. 펴낸 곳은 마음책방입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저 태어난 것뿐인데 왜 나는 생후 45일 만에 안면기형을 갖게 되었고 가난에 내몰렸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차에서 떨어져 1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이런 몸을 갖게 되었을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저항감과 삶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자신을 닥달하며 긍정으로 갈고 닦아 여기까지 온 저자입니다. 슬픔의 바다에 나의 슬픔도 한 방울 더 얹으면 함께 바닷물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 나의 슬픔과 남의 슬픔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너와 내가 똑같은 것으로 아파한다고 우리는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같은 것에 힘들어하기에 더는 혼자가 아니라고. 저자는 힘겨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서로 다독여주는 집단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실 저는 집단 상담이라는 말에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에게조차 쉽게 열 수 없는 깊은 상처이고 전문의를 찾는 일도 조금은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집단 상담이 뭔 말일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엄청난 또 다른 의미와 효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에 대한 탐색기를 거쳐 어느 정도 응집력을 발휘하고 집단에 대한 친밀감이 조금 생기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더 나의 내밀한 아픔을 내놓아도 될까? 하는 망설임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사람한테는 사람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것 또한 공감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상처,
트라우마라는 것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자는 상담을 하며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책을 소개해 주는데요. 특히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그림책을 통해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한마디 말보다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책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더 따뜻하게 공감한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림책을 읽으라고 권해줬을 뿐인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상담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세운 나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이 책은 그들의 그림책 상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7가지 각기 다른 아픔을 이야기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그림책의 이야기와 그로 인해 치유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내담자에는 학생도 있고 중년의 평범한 주부, 평범한 직장인, 군인, 교도소의 재소자 등등 다양한 대상들과 각기 다른 아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치유함에 있어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의 무의식과 대면하고 나서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또 다른 치유 방법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15번째 챕터, 내 아픔을 관객으로 바라보면 일부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존 머시의 기이하고 슬픈 생애를 알 것이다. 독일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 책은 평생을 허름한 옷차림에 배낭 하나 메고는 목적 없이 종일 걸어다니기만 하다 호수에서 쓸쓸히 자살하고 마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 소설은 프랑스의 어느 마을을 무대로 하여 어른이 된 소년이 존 머시라는 동네 아저씨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소설의 화자인 소년은 존 머시와 극적인 몇몇 순간에 우연히 만난 기억들이 있다. 그때마다 소년은 존 머시를 지켜보는 관객에 불과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소년은 아버지와 차를 타고 경마장에서 돌아오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걷고 있는 존 머시를 만난다. 워낙 심한 장대비라 소년의 아버지가 존 머시에게 이러다 죽는다며 차에 탈 것을 권유하지만 그는 대답도 하지 않고 걷기만 한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권유하자 그제야 간청이라도 하듯 겨우 나온 한마디가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하는 말이었다. 소녀는 음악 선생에게 인격 모독에 가까운 심한 꾸중을 들은 날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에 나무에 올라갔다가 존 머시를 보기도 한다. 그때 존 머시는 배낭 속에서 빵과 물을 꺼내서는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늘 죽음을 이고 다니는 것만 같던 존 머시가 꾸역꾸역 빵을 먹으며 살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나자 소년의 자살 결심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극적 순간, 소년은 호수로 천천히 들어가는 존 머시를 보게 된다. 존 머시가 고독했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순간이다. 소년은 많이 갈등하기는 하나 그의 마지막 순간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다. 이후 누구에게도 그날 자기가 본 장면을 말하지 않는다. 소년이 자살하려는 존 머시를 그냥 바라보기만 한 것은 언젠가 들었던 그러니 나를 좀 제발 그냥 놔두시오 하는 말 때문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소년은 존 머시의 그 말 한마디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허물을 보았다. 세상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도 느꼈으리라. 마치 탈출이라도 하듯 호숫가로 걸어 들어가 생을 마감한 존 머시. 그가 왜 이렇게 살다 갔는지 책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이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소설적 감동은 덜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멀쩡한 사람이 이유도 없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채 고행 같은 걷기만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독자들은 설명하기 힘든 안타까움과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고독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존 머시를 그처럼 쓸쓸한 고독으로 밀어넣었을까? 소년이나 마을 사람처럼 나 역시 무언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 다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존 머시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년은 살아보려 애쓰는 그를 통해 자살 결심을 바꿀 수 있었다. 소년의 아버지는 그를 측은해하며 상대적으로 안락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또 존 머시와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 혹은 존 머시의 걷기를 일종의 고행 수련으로 보면서 안일한 일상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반성했을 수도 있다. 어쨌거나 존 머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나름대로 치열했다. 그가 무엇을 찾아다녔든 피해 다녔든 그는 걷기를 통해 자기 삶의 무언가를 채웠고 삶을 연장시켰다. 그가 호수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는 말은 아니었을까? 사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 세상이 다 적군처럼 보인다면 오늘 밤 일기장에 이렇게 한 줄 적어보면 어떨까 싶다. 이건 존 머시 이야기에서 빌려온 방법이다. 오늘부터 나는 관객이다. 이제 더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생각하기도 그만두자. 나는 관객이다. 객석에 편안히 앉아 지금부터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 그들은 배우다. 무대에 올라와 어머니 역할을 하고 교수 역할을 하고 친구 역할을 하는 저 배우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들의 말을 대본처럼 듣는다. 따지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필요한 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역할은 그들 자신의 욕망과 상처에서 나온다. 아버지라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고자 할 때 아버지 역할을 한다. 선배 입장이 유리할 것 같으면 선배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후임자 역할을 한다. 모두들 욕망을 이기지 못해 상처를 이기지 못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한다. 남을 억압하는 일, 이간질하는 일, 독서를 퍼붓는 일, 예쁜 선물을 준비하는 일들도 다 그런 일들이다. 정말 관객의 마음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처럼 누구나 다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허겁지겁 사는 것이 보인다. 이런 시선이 깊어지면 비로소 해탈도 하고 도인도 되겠지만 그런 경지를 추구하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그저 이 바쁘고 속물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제법 유익한 방편 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딱 한 걸음만 물러서 관객이 되어보는 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거짓자로 살아온 내 모습도 관객이 되어 바라보는 일. 그것을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객관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존 머시의 행위를 바라보았을 때 소년은 그곳에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살을 결심한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자살할 마음을 철회하지 않았던가. 정말 힘들어서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다시 눈 감고 싶다면 믿는 셈 치고 해보는 거다. 역할 노릇을 하는 것이 힘들지 관객의 눈이 되는 건 쉽다. 무기력이든 무엇이든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잠시만이라도 그것을 생판 나무의 일처럼 바라볼 수 있을 그때 찾아진다. 이해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리 보인다. 무섭던 사람도 안 무서워지고 밉기만 하던 사람이 가련해 보일 수도 있다. 세상엔 내 주제에 누굴 위로해? 라고 믿었던 신념이 무너지면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어느 날 자신의 변화된 마음에 스스로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상담자로 살다 보면 나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정성을 잃을 때가 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처지에서 듣다 보면 옳은 것이 그른 것이 되기도 하고 틀린 것이 맞는 것이 되기도 함을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는 법, 관객으로 보는 법을 훈련한 결과이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올가 토카루칙의 아름다운 글과 연필 드로잉을 통해 표현되는 부드러운 흑연질감의 그림이 매우 인상적인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을 읽어보자. 그림책은 요한나 콘세이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연필선 밑으로 고요함과 쓸쓸함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온기도 가득 담겨 있다. 그림책의 주인공은 얀이다. 틀에 박힌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던 평범한 얀이 어느 날 출장길 호텔방에서 숨이 막힐 듯한 통증을 느낀다. 그리고 순간 그 어떤 것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 무슨 일로 와 있는지, 그리고 자기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야는 의사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다. 실은 지금 그의 내면에는 영혼이 없다는 것, 영혼을 잃어버렸다는 것, 미처 주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그의 영혼. 그날부터 야는 도시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천천히 자신의 영혼을 기다리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야는 그동안 영혼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의 영혼을 상실한 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이고 누구의 무엇으로 살았던 야는 참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였던 것이었다. 그런 존재가 참 자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의사가 권한 처방법은 영혼이 제 주인을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림은 그리 서술하지 않고 열어놓은 이야기의 여백을 차근차근 채워간다. 어린 영혼이 들어오는 과거의 공간들, 어떤 날의 파티장과 낡은 레스토랑, 겨울의 빈 공원과 스치듯 흘러가는 기차의 풍경들, 쓸쓸한 그 공간을 지나오는 그 여정에 지치고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의 남루한 외형은 관객으로 바라보는 모두의 눈에 아련함과 측은함, 그럼에도 대견함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책의 왼쪽은 오고 있는 영혼의 공간이고 오른쪽은 머물고 있는 관객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다리는 주인공 얀의 공간이다. 그리고 그 두 공간은 낡고 빛바랜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참 자기를 만나는 그 지점에서의 색감은 빛바랜 칙칙함을 거두어내는 희망을 선사한다. 뭔가 가슴이 차오르는 감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이란 결국 내 아픔이기 때문에 아프다. 그렇다면 그 아픔에조차 관객이 되어보자. 남의 아픔처럼 바라보자. 그러면서 주변 사람의 일상을 무대에 선 배우들의 충실한 역할처럼 바라보자. 그렇게 관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다가 누구나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될 때쯤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을까?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